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적 모멘텀이 지금 꺾여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부채 상한 폐지되면 얼마든지 찍어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사실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팀장이시죠. 민재기 팀장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너무 길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축소를 하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길어. 일단 지금 요 근래 이제 시장 상황이 완전 급변한 것 같아요. 한 1주, 2주 안에 네.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장을 지켜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중국발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떠오르면서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하고 있고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사실 대외 변수가 아주 지금 큰 이슈죠. 이제 중국의 이제 전력난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공급망 이제 공급 병목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뭐 사실 제 소개만큼이나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오늘은 저희 815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관련된 요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뭐 국대 중에 제일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몸값이 상당히 높죠. 이 몸값을 우리가 주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과거 실력보다 앞으로 미래 실력이 훨씬 더 잘하면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 몸값이 또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K리그 우리 국내에서 뛰는 것보다 해외 프리미어리그나 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런 데서 뛰면 훨씬 더 여기보다 실력에 대한 평가도 더 높게 받지 않습니까? 거기 훨씬 더 거기서는 그렇죠. 몸값도 연봉도 높으니까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우리나라 뭐 개별 기업 주가라고 생각해도 되고 몸값을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장 지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것은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지수라는 것은 이 실적에다가 그 실적에 대한 평가 이렇게 곱해서 이제 정해지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외하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출렁이는 부분에 설명이 가능해서 우리는 가장 베이직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까지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주가는 EPS 곱하기 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기 아래 되게 아주 복잡해 보이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CF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캐시 플로우, 기업으로 들어오는 이익, 현금. 그래서 당연히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왼쪽에 있는 주가는 올라가겠죠. 분자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반대로 우리 R이라고 하는 게 밑에 분모에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분모에 있으니까 떨어져야지만 왼쪽에 있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처럼 아주 단기간에 안타깝게도 많이 빠져져서 싸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주가가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방금 좋게 말씀드렸던 변수들이 다 지금 반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제가 가장 글로벌리 GDP에서 25%, 그다음에 전체 시가총액의 우리나라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요 변수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자, 2020년 5월 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실적, 포워드 EPS는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오른쪽을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마우스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가 작년도 3월달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때고 그 뒤로 보시면 주간 단위로 앞으로 미래에 S&P 500 기업들이 돈을 벌겠구나라는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까 식에서 기억나시죠? P는 EPS 곱하기 퍼. 그럼 EPS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매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좀 변화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간 단위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8월 초거든요. 8월 초.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약 2% 정도 성장을 하고 그 뒤로 8월 달부터 지금 보시면 성장률 자체가 꺾였고요. 최근에 2주 동안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EPS가 오히려 감소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특히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모멘텀이 이미 8월 달, 9월 달 이렇게 꺾이고 있었고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선 상태다. 당연히 그러면 뭐 부채 한도 협상이나 뭐 다른 변수들 제외하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적 모멘텀이 지금 꺾여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실적이 서서히 좀 정체되고 있고 꺾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실적을 받고 그 오른쪽에 퍼라는 밸류에이션인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퍼라는 것은 몸값, 이 실력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금리하고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위키피디아구나.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이제 그 글로벌 그 PER, 파란색이 PE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들의, S&P 기업들의. 빨간색이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니까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금리. 지금 얼핏 딱 보셔도 파란색 이 그래프와 빨간색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금리가 이렇게 그렇죠. 팍 올라갈 때는 퍼가 뚝 떨어지고, 그죠?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퍼가 이렇게 빵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즉, 밸류에이션과 금리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은 제일 이 부분이 기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계속 떨어지면서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금리가 지금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팡팡팡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주식으로 들어와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죠. 금리가 막 올라가고 높아지면. 원금 보장되는 네. 이자로 가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내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주식 리스크를 안고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필요 없고 주식을 당연히 매도하면 주식과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죠? 반대로 근데 작년도 재작년도처럼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누가 은행에서 이자 받으려고 쥐꼬리만한 이자를 넣으려고 넣어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증권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오니까 주식 시장 좋아지고 주식 가격은 올라가는 그게 이제 퍼에 대한 프리미엄인데 최근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화살표로 그려왔거든요. 1.3%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아주 한 2주 정도 사이에 금리가 1.5%로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입니다. 위로 팡 튀어버렸죠. 금리가 팡 튀어버렸죠. 금리가 튀면 우리 밸류에이션은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실적 모멘텀 꺾였지. 밸류에이션 지금 프리미엄 못 주지 떨어지지. 당연히 주가는 과거 떨어질 대비해서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부채 한돈이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 두 가지만 생각해도 주가는 지금 모멘텀을 찾기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우리 다 주식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이렇게 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9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10월 1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당연히 나왔겠죠. 10월 1일 기준으로 반전이 나왔습니다. 반전이. 여기서 상승률이 꺾이다가 돌아왔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안 그려놨는데 돌아선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P는 EPS 곱하기 퍼였는데 EPS가 지금 실적 모멘텀이 8월 달부터 꺾여가지고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았는데 혹시나 저게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면 여기에서 얼추 이제 빠질 만큼 빠졌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그런 이제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한 주 올라왔다가 또 꺾이는지 계속 올라가는지는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전의 포인트는 조심스럽게 이 실적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저효과 워낙 이 전분기라든가 뭐 전년 대비 많이 올랐었으니까 이제까지 그쵸. 비율이 네. 하지만 지금 앞으로도 그 비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기업 이익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게 포워드 지금부터 이제 1년 뒤에 이익을 가지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데이터를 내주는데 전주 대비해서 주간 단위로 저는 성장률을 계속 뽑고 있거든요. 주간 단위로. 짧게. 네, 짧게 계속 주간 단위로 성장률을 뽑고 있는 부분이라서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숫자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이걸 끊어서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꺾였는지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8월달, 9월달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 그림이 그렇죠.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1년 뒤에 기업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이게 꺾여서 다시 반전돼서 올라간다면 이건 다른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심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누가 애널리스트들이냐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하긴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 S&P 500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럼 좋아진다고 혹은 더 나빠진다고 해서 네. 한국 시장도 그대로 저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한국 시장은 당연히 더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밖에 생각 안 되는 받을 이유가 수밖에 예. 왜냐하면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꺾인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GDP에서 4분의 1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살아나야 우리도 살아나고 미국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개죽음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종속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 되면 당연히 우리는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주도형이잖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GDP 나중에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아마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니 뭐 이러저러한 중국의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보지만 네. 이거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주 이슈는 아니다. 그렇죠. 기업의 이익이 네네네. 지금 원인이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슈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고 그렇지. 막판까지 끌다가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자 이쯤에서 도장 찍자 해서 딱 도장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저는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최근에 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피크아웃 논란 나왔던 게 저 8월달 무렵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네. 이게 이런 데이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고 턴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이 주식시장의 불안함. 네. 예, 이게 일단 또 이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적도 사실 돌아서야지 실적도 돌아서는 거고. 근데 실적 돌아서는 거는 사실 이건 정말 뭐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네네네.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이제 9월 21일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죠. 미국 재무부가 영업현금 잔고가 얼마나 이제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거의 제로를 향해서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이야기를 했죠. 10월 18일 정도까지 안 되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이라든지 늦어도 10월 말에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쓸 수 있는 돈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계속 뭐 자기 안을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싸우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노이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CDS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CDS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때는 기억하기도 부도 싫은 프리미엄. 부도 이야기 좀 싫은데 아무튼 2008년도 서브프라임 그리고 우리 1990년대 후반에 우리 IMF 그때 이제 CDS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바로 그때인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CDS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설마 누가 미국이 부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금융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러한 노이즈를 약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야 괜찮아 뭐 사 뭐 괜찮아 막 버텨 이거보다는 이런 변수들도 당연히 있으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꺾이는 것들을 봐야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해결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여기 와서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게 근데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항상 안 좋을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그죠? 같아.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저러한 부도 위험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당연히 고위험 고수익 채권의 부도 위험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거 10년 동안의 아래는 최근에 3개월, 6개월 짧은 기간이고 위는요. 네. 아래는 그 10년 동안의 긴 흐름입니다. 여기 제일 꼭지가 작년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3월 23일. 예. 자, 그리고 그때가 바닥 찍고 시장이 턴하면서 하이힐드도 쭉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하이힐드의 10년 동안의 긴, 장기 기간 시계열 중에 위치를 보면 거의 바닥권입니다. 거의 최저점이네요. 예. 그렇죠. 최저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빠질 자리는 없고, 왠지 올라가면 위로는 많이 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오늘 제가 이머징 건은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머징은 사실 미국은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머징 하이힐드는 전고점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 계속 위험 시그널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10월 달 내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하여튼 기본적인 기업의 이익이라는 그 기초 체력도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쵸. 외부 변수까지 지금 뭐 자꾸 덮치니까 네. 최악의 어떤 컨디션을 네.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해드리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옛날에는 연준의 의장이셨지만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인 옐런이 미국의 디폴트 시한은 10월 18일이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월 18일 전후로 일단은 우리는 타결될 가능성을 일단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누구나 저기를 시한을 못 박았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10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해볼까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의 고집을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톤 다운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10월 중순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번에 너무 보채한도 협상 가지고 막 말들이 많고 변수가 많았고 미국의 국가 부도 리스크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지. 무슨 이야기가 재밌는 게 나왔냐면 옐런 그 재무장관이 그리고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CEO가 있습니다. JP 모간 뭐 우리 글로벌에서 거의 제일 큰 IB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부채 상한이라는 것을 그냥 폐지하자. 그지 매번 네.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반복되는 거 이거 해봤자 결국에는 또 시간 낭비하다가 비용만 더 들어가고 타결되는데 이거 이럴 바에는 아예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글로벌 기축 통화가 사실 뭐 달러, 유로화, 뭐 그다음에 엔화 일본에 그죠? 이런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달러에 대해서 많은 이 글로벌 국가들이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게 걔네들은 맨날 그 잉크 발라서 윤전기 돌려서 달러 찍어내서 맨날 이머징의 물건 값싸게 사가고 걔네들은 위험 있으면 돈 찍어내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좀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 한도라는 것을 부채 상한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야 우리가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우리도 신경 쓰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지. 사실 만든 게 우리하고는 네.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걸 없애는 거 어때? 나는 없애는 것에 지지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만약에 저거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일부 벌써 반대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너무 뭐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저거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돈을 엄청나게 찍어낼 때마다 미국 증시는 한 번씩 크게 그렇죠. 큰 폭으로 뛰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돈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실물자산 올라가니까 부채 상한 폐지되면 얼마든지 찍어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사실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 뉴스도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포인트로 재무장관도 이야기했고 JP 모간 CEO도 이야기했으니까 뭐 참고해서 앞으로 뉴스 플로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반대쪽에서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장이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건 지금 시점은 자국 이기주의니까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크죠. 뭐 이거 가지고 자꾸 매번 내가 중요하지 뭐. 네. 자, 또 다른 변수로는 지금 갑자기 며칠 전서부터 그 미중 무역 분쟁 이 문제도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그 미중 간의 이 이슈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잠깐만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좀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제 좀 제재를 하려고 해도 좀 배제를 시키고 비중을 낮추려고 해도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워낙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뭔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어그러진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하려면 본인만의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가 미국은 소비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소비를 하도록 도와주고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이 만들어주고 값싼 노동력으로 싸게 만들어줘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 딱 붕괴가 되니까 중국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중국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값싼 물건을 사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또 인플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구 하나가 지금 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저렇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고 또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하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안 좋으면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덩달아서 수출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호재 혹은 아주 비관적으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악재가 같이 섞여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지금 금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3에서 1.5%까지 저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인플레라는 부분을 그렇죠. 반영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가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도 사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 왼쪽에서 보는 그림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파란색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년도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도 주식시장 S&P 500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기대 인플레가 작용을 했을 때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될 거야라는 기대 인플레. 여기 보시면 이 금리 올라가면서 주가 올랐다는 구간에 보시면 이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좋아지는 구간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보시면 멈춰 있는 구간입니다. 기대 인플레, 즉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는 멈춰 있고 요거 부분입니다. 요걸 보시면 단기금리, 실질 단기금리라는 부분이 지금 올라오면서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단기금리는 뭐냐면 우리 연준의 기준금리 있죠. 연준의 기준금리가 단기금리거든요. 장기금리는 이제 경기가 반영되는 것이 장기금리고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물가가 올라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한 말씀 하셨죠. 약간 스탠스를 바꾸셨죠. 물가는 일시적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 일시적인 게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야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연준의 의지가 반영되는 단기 금리가 이렇게 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 인플레로 올라가는 금리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앞쪽으로 잠깐만 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0% 금리, 예를 들어서입니다. 30% 금리 있었다고 치고, 만약에 금리가 3%로 바뀌면 요 가격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지금? 1년짜리는 26%가 상승을 하고요. 이건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자, 10년짜리는 기간이 더 기니까 900%가 상승을 하고, 20년짜리는 무려 10,000%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떨어졌다가 금리가 반대로 다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 박살이 나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지금 하는 구간에서 요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도. 그래서 그러면 워렌 버핏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가 여기에 마지막에 써놨죠. 주식은 우리 단기 채권일까요? 장기 채권일까요? 대표님. 장기 채권? 장기 채권이죠. 왜냐하면 주식을 뭐 기업이 나 다음 해 뭐 내일 모레 장사 그만할 거야 라는 가정으로 장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장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주식은 장기 채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분자가 아까 여기에 보시면 CF 이게 기업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장기 채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그 불안감에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불안함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두 가지가 엮이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금리가 상승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10월 중순에 있는 고용 데이터 10월 8일인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전까지는 당분간은 우리 시장에 뭐 미국 시장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만만치 않은 어려운 난관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